이 모든 수모와 치욕을 다 견뎌줄 것이다. 그리고 갚아줄 것이야. 반드시 내 발 아래에서 나와 같은 피눈물을 쏟게 할 것이다.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혼란스러운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인모광후.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인모광후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바람잘 날 없는 삶을 살았다. 광해군에게는 왕실법도 상어머니였지만 훗날 그를 가리켜 한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고 부르게 된 인모광후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의 어머니가 사약 앞에 선 일은 단 한 번뿐이었다. 1600년, 3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의인왕후가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1602년 선조의 둘째 왕비가 책봉되었다. 이때 인모광후의 나이는 19세, 선조는 51세였는데 이는 당시까지의 왕과 계비 중 가장 많은 나이 차였다. 이후 인모광후가 1603년 정명공주를, 1606년 영창대군을 차례로 낳으며 비로소 왕실의 적장자가 탄생했다. 선조는 생전에 8명의 후궁에게서 14남 11녀의 자녀를 낳았지만 적자는 영창대군이 유일했기에 그를 특별히 아꼈다. 그러나 인목대비의 비극은 한 여인의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그 비극은 이미 시대가 만들어 놓은 틈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틈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었다. 선조 말기의 혼란, 광해군 즉위기의 불안정한 왕권, 명과 청의 갈림길에 놓인 조선의 정치적 압박. 그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인목대비는 왕비로 들어왔고 어린 영창대군을 품은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위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오히려 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야망이 충돌하는 가장 위험한 지점으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왕실에서 어머니라는 지위는 존엄이었지만 그 존엄은 광해군 정권에게는 위협이었다. 영창대군은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 존재는 광해군과 그를 둘러싼 정치 세력에게 늘 불안한 불씨였다. 인목대비는 말을 아꼈고 권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조차 그녀를 죄인으로 만드는데 충분했다. 침묵은 해명할 수 없었고 해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음모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이렇게 그녀는 서서히 왕실의 어머니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나왔다. 비극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영창대군의 죽음으로 명확해졌다. 그 어린 생명이 사라진 뒤 인목대비에게 남은 것은 애통함이 아니라 위험한 존재라는 꼬리표였다. 광해군 정권은 대비를 서궁에 가두었고 폐모살제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렸다. 왕의 어머니를 폐출하는 일은 왕조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지만 당시의 권력은 정당성보다 생존을 선택했다. 인목대비는 그 선택의 중심에서 고립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음모와 의심의 언어로 덧칠되기 시작했다. 서궁에서의 세월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그녀의 억울함을 지워주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의 잔혹함을 더 선명하게 비췄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목대비가 다시 궁 밖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미 그녀는 오래된 상처와 함께 왕실의 바깥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명목상의 복이었을 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명예가 아니라 더 깊은 고독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사약 앞에 섰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역사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는 말했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왕조는 불안하다. 죄보다 두려움이 더 컸고 진실보다 정치적 필요가 앞섰다. 그렇게 인목대비는 조선 왕실이 만들어낸 가장 조용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조선의 왕실에서 비극이 시작될 때는 대개 소리 없이 일어났고 그 조용한 파문은 어느새 궁궐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로 자라났다. 인목대비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처음 궁에 들어왔던 순간만 해도 누구도 이 여인이 왕조의 가장 깊은 상처를 상징하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는 종종 가장 조용한 존재에게 가장 잔혹한 운명을 맡기곤 했고 그 흐름 속에서 인목대비는 점차 권력의 중심으로 밀려갔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자리도 선택한 길도 아니었지만 왕비라는 이름과 어린 영창대군이라는 존재가 그녀를 그 길로 떠밀었다. 선조 말기
조선은 이미 혼란의 끝자락에 서 있었고 왕위 계승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붕당은 서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었고 국경 밖에서는 명과 청이 서로에게 포효하며 조선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렇게 시대는 비극이 태어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은 그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영창대군은 태생부터 왕실의 희망이었다. 선조 말기에 흔들리는 왕권 속에서 영창대군은 정통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서인 세력은 그를 차기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광해군을 지지했던 대북 세력에게 영창대군은 불안의 씨앗이었다. 그는 너무 정통했고 너무 완벽한 왕위 계승자였다. 선조의 총애까지 받고 있었으니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의 존재는 언제든 왕좌를 흔들 수 있는 불씨였다. 왕실 내부에서 어린 왕위 계승자의 존재는 언젠가 누구에게는 버팀목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변한다. 궁궐이란 공간에서는 혈연조차 정치의 수단으로 변했고 혈육의 관계는 그 자체로 권력이자 위협이었다.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을 품은 순간 그녀의 모성은 정치가 되었고 그 정치의 무게는 그녀의 삶을 조용히 짓눌러갔다. 그러나 세자 교체를 생각하던 선조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광해군과 인모광우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되었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그러나 세왕의 즉위는 왕권의 안정이 아니라 새로운 긴장의 시작이었다. 광해군의 즉위는 합법적이었으나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영창대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서서히 표면으로 떠올랐다.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서인 세력은 여전히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고 있었고 이를 감지한 광해군과 대북 세력은 점점 더 강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역사는 종종 가장 어린 존재에게 가장 잔혹한 결말을 내리고는 했고 영창대군의 생은 그 잔혹함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다. 그는 아직 세상을 알 나이조차 되지 않았지만 이미 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대립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그 상징성은 결국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조선 왕실이 기록한 비극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남아있다. 그가 죽은 방식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너무 빨랐으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다. 실록에는 그 죽음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처럼 적혀있지만 궁에서는 그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영창대군의 영안이 차갑게 닫히던 그날 궁궐의 공기는 깊은 침묵으로 가라앉았고 그 침묵 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억울함이 무겁게 엉켜 있었다. 인목대비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고 그 상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느낀 슬픔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영창대군이 사라지자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 죽음의 의미를 묻고자 했을 것이고 그 질문은 광해군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두려움이 다음 비극을 불러왔다. 광해군 정권은 인목대비를 서궁에 가두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왕실 내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조치였고 대비를 대궐의 한쪽에 유폐한다는 것은 결국 그녀를 정치적 적으로 간주했다는 의미였다. 인목대비에게 내린 죄목은 명확하지 않았고 그녀가 실제로 반역을 도모하거나 왕권을 위협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러나 궁과 권력은 흔히 죄의 유무보다 불편한 존재를 기준으로 움직였고 인목대비는 이미 너무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왕조의 어머니를 죄인으로 몰아야만 했다. 기괴한 역설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조선 정치의 잔혹함이었다. 폐모살제는 그 잔혹함이 공식화된 순간이었다. 광해군은 국법을 넘어 왕실의 근본까지 흔드는 일을 감행했고 왕의 어머니를 강제로 폐출하는 명을 내렸다. 조선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었고 이후에도 반복되지 않은 사건이다. 그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인목대비는 왕실의 어머니가 아니라 반역의 씨앗으로 규정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오직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 폐모살제는 궁의 도덕을 무너뜨렸고 왕실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정치의 이름으로 모성을 처벌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만들었다. 인목대비는 서궁이라는 감옥 같은 공간에서 유폐되어 긴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 시간은 그녀의 억울함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짙은 상처로 새겨졌다. 그녀는 궁 안에 있었지만 이미 궁 밖보다 더 먼 곳에 갇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녀가 서서히 잊혀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역사는 잊지 않았다. 오히려 서궁에 갇혀 있던 그 침묵 자체가 왕실을 흔드는 또 다른 파동을 만들었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인목대비는 다시 복이 되었지만, 그것은 명예를 회복하는 순간이라기보다 시대의 변화가 만든 일시적 배려에 불과했다. 그녀의 복위는 정치적 정당성을 위한 장치였을 뿐 진정한 회복이나 위로는 아니었다. 영창대군의 죽음과 폐모살제의 상처는 복위명 하나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인목대비의 삶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조용한 비극으로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영창대군의 비극과 폐모살제는 인목대비를 사약 앞에 서게 한 가장 근본적인 첫 장면이었다. 시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녀는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모성이 정치적 위협이라는 이유로 고립되었고, 그 고립은 머지않아 그녀의 운명으로 다가올 파국의 서막이 되었다. 인목대비의 삶은 바로 이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길 위에 놓였고, 그녀의 침묵과 상처는 조선 왕실이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어두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믿었다. 광해군의 혼란스러운 정치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의 질서가 세워졌다고 생각했다. 반정군은 자신들이 왕실의 명예를 바로 세웠다고 말했고, 인조는 광해군이 흔든 왕권을 회복했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표면과 본질을 다르게 비춘다. 반정의 환호 속에서 복위된 인목대비의 모습은 마치 잊혀진 모성을 다시 궁궐 중심으로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복위는 결코 회복이 아니었고 치유도 아니었다. 그녀는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 다시 세워진 이름에 불과했으며, 그 이름 뒤에 남아있는 상처와 고립은 어떤 권위도 되돌리지 못했다. 서궁에서의 긴 세월은 그녀의 내면을 침체된 강물처럼 가라앉혔고, 아들을 잃은 상실은 복이라는 명목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시대의 흔적이 되어 있었다. 인조 반정은 그녀에게 궁궐의 문을 다시 열어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유폐였다. 이름은 복이었으나 삶은 여전히 갇혀 있었고, 그녀는 궁궐의 중심에서 오히려 더 먼 거리에 놓여 있었다. 인조는 즉위하자마자 광해군이 흔들어 놓은 왕실의 권위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목대비를 복위시켰다. 이것은 새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상징적 조치였고, 서인 세력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복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고, 인목대비 개인의 회복이나 치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궁궐은 겉으로는 그녀에게 예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존재를 조심스럽게 피했고, 그녀의 감정과 상처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인목대비는 복이 되었지만 왕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되찾지 못했고, 그녀의 삶은 여전히 벽처럼 두터운 고립 속에 머물렀다. 반정의 성공을 알리는 의식에서 그녀의 이름은 가장 크게 울렸으나, 반정 이후의 궁궐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장 작게 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폭정의 피해자라는 상징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며, 반정 세력은 그 상징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반정 이후의 궁궐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불안한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인조와 그의 신료들은 광해군의 흔적을 지우고 새 정권의 질서를 세우는 데 집중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목대비는 다시 한번 이용되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예를 표했고, 그녀의 거처를 정비했으며, 그녀를 왕실의 어머니로 존중하는 척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은 새 왕조는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장치였을 뿐, 인목대비의 삶이나 감정은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광해군의 폭정을 바로잡았다는 증거로 존재했고, 그 상징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세워졌다. 이 허울뿐인 복위는 그녀를 치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예를 표하는 순간에도 눈빛은 두려움과 경계로 가득했고, 그녀의 존재는 또다시 불편한 그림자가 되어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목대비는 왕실 내부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녀는 이미 상실과 유폐의 긴 시간을 지나온 뒤였고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궁궐은 여전히 정치적 불안 속에 있었고 새로운 왕조를 지탱해야 하는 책임감은 인조와 신료들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인조는 광해군과 달라야 했고 그의 왕조는 정당성과 명분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명분의 중심에는 인목대비가 있었지만 명분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도구였다. 인목대비는 왕실의 권위 회복을 위한 상징으로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궁궐의 벽 안에서 여전히 고독하게 흐르고 있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도 왕실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것은 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었고 반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인조는 자신의 통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계속 광해군의 탓으로 돌리고 인목대비를 그 피해자로 세웠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 뒤에는 또 다른 긴장이 숨어 있었다.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그것은 왕실 내부의 균열을 다시 드러내는 일이 되었고 반정 세력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다시 필요한 침묵이 되었고 그녀의 고립은 시대가 만들어낸 또 다른 감옥이었다. 이처럼 반정 이후의 궁궐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흐르고 있었고 인목대비는 그 갈등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조용한 희생자가 되어갔다. 그녀는 복위된 대비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고 그녀의 존재는 언제든 정치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불편한 요소였다. 대신들은 그녀를 극진히 모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렸고 그녀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왕실의 중심에 있었으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고립된 존재였고 그 고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졌다. 그런 가운데 인조의 통치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청과의 관계는 첨예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두 차례의 호란은 조선을 깊은 상처로 몰아넣었다. 인조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정치적 명분을 필요로 했고 왕실 내부의 균열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목대비의 존재는 점점 더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갔다. 그녀는 반정의 상징으로 복위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상징성이 점차 부담으로 변하고 있었고 왕실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인목대비에게 다가오는 비극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명확했다. 정치적 명분이 필요할 때만 불려 나와야 하는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불편한 무게가 되었고 왕실은 그녀의 침묵조차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궁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이 조용히 회의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대신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갔다. 시대는 다시 한번 그녀를 희생양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 희생을 정당화할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다. 이제 인목대비는 더 이상 상징으로 머무를 수 없었다.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결말은 너무 익숙하고도 잔혹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반정 이후의 복위는 잠시 그녀를 세웠지만 그것은 곧 또 다른 추락의 전조였다. 광해군이 내렸던 폐모살제가 첫 번째 비극이었다면 인조 시대의 조용한 압박과 고립은 두 번째 비극의 문을 여는 그림자였다. 이 흐름은 결국 그녀를 다시 결단의 자리로 몰아갈 것이었고 그 결단은 어느 시대보다 잔혹한 방식으로 끝날 운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인목대비의 삶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궁궐의 벽 뒤에서 권력은 다시 그녀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를 에워싼 침묵은 또 다른 폭풍의 전조였다.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어머니였지만 시대는 더 이상 그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정치적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희생되는 존재 역시 바로 그녀였다. 인목대비는 그렇게 또 한 번 비극의 문 앞에 서게 되었고 그 문 뒤에는 이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궁궐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무거운 순간은 권력이 마지막 결정을 준비할 때였다. 인목대비의 최후를 향해 다가가던 궁은 바로 그런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왕실의 두려움과 정치적 계산이 조용히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인조의 말년, 궁궐은 이미 깊은 균열을 품고 있었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졌다. 두 차례의 호란으로 인해 왕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조정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왕실 내부는 더 이상 안정이라는 이름을 지킬 여유가 없었고 그 속에서 인목대비의 존재는 과거보다 더 큰 그림자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왕실은 언제나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평정을 유지해왔고 지금 궁궐은 다시 그 오래된 방식을 꺼내들려 하고 있었다. 시대는 늘 그랬듯 한 개인의 삶보다 왕조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계산 속에서 대비는 조용히 사라져야 할 이름으로 변하고 있었다. 인목대비는 반정 이후 복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권력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침묵하고 있는 존재조차 때로는 가장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녀는 영창대군의 어머니였고 폐모살제의 피해자였으며 광해군을 무너뜨린 명분의 중심에 있었고 여전히 서인의 정치적 상징으로 남아 있었다. 인조 정권은 표면적으로 대비를 존중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왕권이 불안정할수록 왕실은 더욱 민감해지고 민감해질수록 과거의 상처는 불씨로 되살아난다. 인목대비라는 이름은 그 불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그녀는 권력을 갖지 않았으나 권력의 정통성을 뒤흔들 수 있는 상징이었고 그 상징은 어느 순간부터 인조와 조정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되어갔다. 그녀의 침묵은 정치적 의미로 과장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시대가 만들어낸 또 다른 부담으로 규정되었다. 이 시기 조정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정과의 관계는 여전히 민감했고 조선의 내적 균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인조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군주라는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그 불안은 불가피하게 내부의 희생양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다. 왕실은 자신들의 무능과 두려움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해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았고 그 해결책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다. 인목대비는 왕실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었고 그만큼 제거되었을 때 가장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광해군 시대의 비극은 계속해서 조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었고 영창대군의 죽음은 언제든 다시 문제로 떠오를 수 있었다. 왕실은 더 이상 과거를 품어 안을 여유가 없었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비가 실제로 죄를 지었는가? 역사서 어디에도 그녀가 반역을 도모하거나 왕권을 위협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서궁과 궁궐의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지냈고 정치적 발언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죄가 아니었지만 시대는 그 침묵마저 의심했다. 왕실은 때로 말보다 침묵을 더 두려워한다. 말은 해명할 수 있지만 침묵은 끝없는 상상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인목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왕실은 그녀가 할 수도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불안이 만들어낸 허상에 가까웠다. 이렇게 허상은 현실이 되었고 시대는 또 한 번 희생을 요구했다. 정치는 언제나 누군가의 침묵을 죄로 만들었고 인목대비의 마지막도 그렇게 침묵이 죄가 되어 다가왔다. 조정에서는 그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대비를 비난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들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분노나 비판이 아니라 계산과 두려움이었다. 이들은 대비를 제거하는 것이 왕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산을 통해 점점 더 정당화되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결론은 잔혹할 만큼 단순했다. 왕실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목대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죄를 묻는 판단이 아니라 왕조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시대는 그녀의 목숨을 통해 조선의 균형을 유지하려 했고 그 판단은 너무도 조용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내려지고 있었다. 사약이 준비되던 날 궁궐은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누구도 그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사약은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왕조의 결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고 그 물건이 대비를 향해 간다는 사실은 궁궐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시대의 두려움이었다. 대비는 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치가 선택한 희생이었고 왕실의 생존을 위해 시대가 내린 결론이었다. 사약을 들고 가는 자의 발걸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한 시대의 장례식을 치르듯 무겁게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조선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가장 조용한 폭풍처럼 기록될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인목대비가 사약 앞에 섰을 때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어느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다. 역사서는 단지 그녀가 사약을 받았다고만 적고 그 순간에 담겨 있었을 감정과 고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을 상상할 수 있다. 19세의 나이로 궁에 들어와 갖은 풍파를 겪었던 인목대비는 결국 복위 후 채 10년을 더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장유는 계곡집을 통해 아름다운 덕의 소유자로서 사려가 깊고도 원대하였던 인목대비가 국모로서의 성대한 봉양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것을 안타까워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소리 없는 싸움 속에 있었던 여인, 자식을 잃고 명예를 빼앗기고 다시 복이 되었으나 결국 또다시 버려져야 했던 왕실의 어머니. 그녀의 마지막은 분노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인 조용한 체념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대는 그녀의 목숨을 원했고 그녀는 그 시대를 거역할 힘조차 없었다. 그렇게 한 시대가 개인을 삼키는 방식으로 인목대비의 생은 사약 앞에서 끝을 맞았다. 그녀의 죽음이 왕조의 어떤 안정과 명분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목대비의 죽음 앞에서 조선은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죽음에 이르렀던 이유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시대의 불안과 왕실의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은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겨우 균형을 유지했을 뿐이며 그 균형은 그리 오래가지도 못했다. 왕조는 다시 흔들렸고 시대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냈으며 인목대비의 죽음은 조선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그저 조용한 그림자로 남아갔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단순해진다. 왜 인목대비가 사약을 마셔야 했는가가 아니라 왜 조선은 그녀에게 사약을 마시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것이야말로 이 비극이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이며 조선 왕실이 끝내 풀지 못한 숙제였다. 그녀의 죽음은 그 숙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왕실의 깊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상처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에 가까웠다. 인목대비는 조선이 만든 비극의 얼굴이었고 그녀의 이름은 시대가 개인을 어떻게 삼키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궁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흔을 남겼고 그 잔흔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인목대비의 죽음은 조선 왕실이 남긴 가장 조용한 비극이었다. 그 비극은 소리 없이 일어났지만 그 여우는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죽음을 죄의 결과나 개인의 선택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인목대비의 마지막은 그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녀가 사약을 마신 이유는 그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녀는 반역을 도모한 적도 권력을 잡으려 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아들을 잃고 명예를 잃고 다시 살아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조용히 생을 버텨낸 여인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그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겼고 왕실은 그녀의 침묵조차 두려워하여 결국 사약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비극이 더욱 아픈 이유는 그녀의 마지막이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논쟁의 끝이 아니라
오랜 침묵과 두려움이 쌓여 만들어낸 결론이었다는 데 있다. 왕실은 항상 정통성과 안전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했고 그 희생의 대상이 대부분 힘없는 이들이었다. 인목대비도 그러한 희생 중 하나였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였고 왕조의 상징이었지만 그 상징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담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사라지는 순간 왕조는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조선이 더 깊은 상처를 감춘 채 살아가는 방식에 불과했다. 실상 그녀의 죽음은 조선을 구원하지 못했으며 왕실의 불안정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한 여인의 생이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 잔혹하게 사라졌을 뿐이었다. 우리가 오늘 인목대비를 다시 바라보는 이유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삼키는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작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목대비는 조선이 만든 비극이었고 동시에 시대가 만든 거울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무기였던 적도 음모였던 적도 없다. 그저 시대가 필요에 따라 의미를 덧칠했을 뿐이다. 그 덧칠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침묵뿐이며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선 왕실이 끝내 풀지 못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왜 그녀여야 했는가? 그러나 역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그 비극이 남긴 흔적을 통해 우리는 시대가 개인에게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조용히 이해할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목대비의 비극은 여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시대가 만든 희생, 권력이 만든 침묵,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진 이름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조선이 스스로에게 남긴 상처이자 교훈이다. 그녀는 왕의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왕조의 피해자였고 그 운명은 지금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으로 남아있다. 개인은 얼마나 시대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가? 권력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지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침묵을 오해할 수 있는가? 인목대비의 마지막은 그 질문들을 우리 앞에 놓으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시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비극은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닫는다. 그녀가 사약을 마신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녀에게 사약을 마시게 했던 시대가 비극이었다는 것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편안히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